실제로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거의 흡사하거나 유사합니다.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고, 트럼프가 딱 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허재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집계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막상막하, 그리고 어떤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200년이 넘는 대선 역사에서 백인 남성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워낙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확 높아지면서 소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수혜주들이 올라가고, 또 트럼프 일기 때 초기에 이제 나타났었던 뭐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졌다가, 또 해리스 후보가 또 낙점이 되면서부터는 지금은 또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안전자산,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이 차이가 좀 적은 편이고 누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들, 그래서 좀 안전자산이 조금 더 우세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산들이 조금 가격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아시겠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거기 이제 상원 의원 출신인데,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가 보면은 조금 더 진보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자유로워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거의 흡사하거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더 확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해리스 후보가 근데 사실은 이제 여성 인권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방향이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일부에서는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바이든 대통령 때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크게 이제 세 가지죠. 그러니까 뭐 에너지,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무역,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에너지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이제 주장하던 게 이제 에너지 독립과 자립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친환경을 쓰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화석 연료를 더 많이 개발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와 관련돼서 조금 피해를 입고, 이제 전통 화석 연료 쪽에서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게 이제 에너지 정책이고요. 국방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불법 이민자 퇴출하겠다. 뭐 그다음에 그 남부 지역,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에 대해서 국경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뭐 대만이나 나토나 이런 데서 이제 방위비 지원을 이제 좀 덜하고, 미국에서 돈 버는 나라들은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하는 것들이 또 줄곧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해서는 많이 유명한 이제 관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트럼프 정부 정책의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고, 미국에서 돈을 벌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내놓아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숫자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세라는 거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게 그 세금 부과가 엄청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보면 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세수가 들어온다라는 보장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오히려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가게나 기업들에게 이제 세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세수가 들어오는 거가 줄고 나가는 게 많은 반면에, 들어오는 거는 그 관세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사실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약간 너무 숫자적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약간 좀 현실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IRA 법안이 사실은 이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의회를 통과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통과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하원은 공화당 우세이지만 상원은 사실 지금 뭐 49대 51 요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고, 요번에 이제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우세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IRA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도 쉽진 않고, 실제로는 뭐 여러 행정명령을 통해서 IRA를 통해서 나가는 그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보여져서 IRA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은 사실 트럼프냐 해리스다도 있지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가느냐 아니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가져가게 되면은 뭐 폐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폭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보조금을 이용해서 공장을 지었다든지 또는 이제 그 회사의 이익을 보조를 받아서 장사를 잘했던 기업들이 약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포드와 GM과 현대차를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가격이었을 때는 서로 경쟁이 된다 치더라도, 그리고 현대차가 워낙 지금 현대기아차가 디자인도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졌다고 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 사람들이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다 또는 똑같은 가격에서는 역시 미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이제 상쇄를 해왔는데, 그게 적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좀 더 돈을 벌기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정말 그 타격이 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게 보조금을 적게 주는 순간 가격 경쟁력에서 어쨌든 밀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10대 0이 될지 7대 3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대 5는 아닌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불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뭐 국내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방위산업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방위산업은 뭐 우주 관련해서는 지금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또 지금 국제정사가 뭐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이 변해지면서 자국의 방위를 스스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꼭 트럼프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방위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강화가 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딱 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관세,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꼭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이제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너무 이제 그 몰입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나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산업의 트렌드 또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우려들을 반영한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100% 트럼프가 우세하다라고 확신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불안해지면 기업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금 선거가 이제 10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100일 끝나고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게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경기에나 이런 부분들에는 분명히 좀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게
변수가 아닌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뭐 2차 토론 같은 이런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속 아마 시장은 요동을 치고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해진다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지금부터 미국 대선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좀 기대하기가 확실히 이제 지난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9월 인하 가능성을 거의 100% 가까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초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보면은 확실히 미국 고용과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둔화되는 추세가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더 이렇게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9월 정도, 늦어도 11월 정도인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변수가 또 트럼프인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한마디를 하셔가지고 파월 의장한테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대로 예를 들어서 11월에 인하를 하게 되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말을 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중립, 연준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게 이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월, 12월 이렇게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미국의 그 GDP가 무려 2.8%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미국의 고용이 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 번 정도, 예, 그리고 내년 초에 한 번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 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 구조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되게 좀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해서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형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뭐 5%가 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보겠지만, 사실 그동안 또 한 지난 2, 3년 동안에 미국 경제를 끌어온 거는 미국의 중산층 이상, 그리고 고소득층,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소위 빅테크들, 그러니까 금리랑 상관없이 현금을 엄청 쌓아놓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경기를 끌어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들은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에 발표된 중국의 2분기 GDP가 예상을 좀 하회했죠. 원래 이제 정부 목표가 5%인데 4.7%를 하회를 하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5% 성장 못 하겠는데 라고 한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전에 이제 중국에서 삼중전회라는 큰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개방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아쉽게도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너무 그 긴 이야기들, 너무 이제 그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약간 구체성 없는 먼 이야기들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금리를 또 다급하게 좀 내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의견은 뭐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5년 만기 그 대출 우대 금리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그 부동산 대출 기준금리의 일반적인 이제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 대출 담보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5년짜리 그 대출 우대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내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5년 만기 그 대출 우대 금리도 내렸지만 1년짜리도 내렸고 단기 금리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그래도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딱 10bp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찔끔 내린 거예요. 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는 이제 금리를 내릴 때 뭐 꼭 25bp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제 25bp씩 이렇게 내리는데 중국은 뭐 지금 뭐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25bp씩 벌써 2번이나 내렸는데 중국은 이제 겨우 10bp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은 안 주겠다라는 의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폭이 너무 미미하다라는 거죠. 매년 5% 성장을 목표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10bp 금리 인하 가지고 과연 경기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사실 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국의 삼중전해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중국의 인민들은 뭐 실업 문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아주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통해서 뭐 개혁, 개방, 그 다음에 뭐 기술 혁신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투자자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겹친 결과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 부양 정책은 꾸준히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또 중국도 이게 대규모 부양을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민들의 어떤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생활의 어떤 안정이 흔들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플레 때문에 가격이나 집값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연쇄 하락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정책은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정책은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뭐다라고 보면 지금 당장은 지지율 인하 같은 거는 충분히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지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으냐를 보면 그동안 워낙 이제 중국에서 무역 수지나 경상 흑자로 벌어들이는 이 달러 유동성을 중국 자체에 이제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은행들의 어떤 지준율을 굉장히 높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이 그 시중으로 확 그 이제 쏠려 나가는 것을 좀 막으려고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금씩 금리도 그렇고 어떤 지준율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인하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가장 큰 교육 국가죠. 웬만한 국가들의 가장 교육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팔 때 굉장히 좀 쉽지 않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시아 통화도 전반적으로 이제 위안화와 더불어서 통화 하락 압력들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80원대 거의 뭐 1400원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원화도 계속 절하 압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환율이 그러면 이제 좀 적정하냐, 뭐 아니면은 좀 비싸냐, 아니면 좀 싸냐, 이게 좀 관건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들 분석에 따르면은 1300 후반대 정도면은 적정한 것 같은데 1400원대는 좀 원화가 좀 싸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도 무역 흑자가 많이 나고 있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지난 그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어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하락 압력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위안화가 떨어지는 것만큼 저희가 그대로 또는 더 많이 절하가 되어야 되는 압력은 예전보다는 좀 줄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연말에 그 1,400원대를 크게 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일단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나 기업에 대한 실적을 잘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반부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활동 자체가 좀 위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익이 나도 주가가 좀 약하거나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이런 그 규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성장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건 조금 긴 이야기고 지금 짧게 보면 지금 중국 시장의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SCI 차이나의 PER이 거의 뭐 9배, 10배밖에 안 되니까 뭐 한국 시장만큼 굉장히 좀 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는 한국은 이제 2%, 3% 성장하는 나라고, 뭐 중국은 그래도 예전보다 성장을 못한다고 하지만 4%, 5%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중국 시장이 싼 것 같습니다. 비싸진 않아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시장을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성장성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중국도 저희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제 중국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의 가치를 주식시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같고, 또 공산당 자체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쓴다라는 고질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아주 성장할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넘버 원인 산업들을 제외를 하면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산업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반도체 뭐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부동산은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뭐 이제 건설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올해는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나름 경쟁력 있는 시장이었는데, 뭐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도 지금 뭐 그 워낙 규제, 그러니까 내연 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매력도 많이 떨어졌고, 뭐 EU나 미국도 호시탐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시장도 쉽지 않아졌는데,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소비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이 아직 1인당 GDP가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뭐 중국 정부도 길게 봤을 때는 이 두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산업인데, 중국이 워낙 견제를 세게 하니까 이제 내수 산업인데, 내수 산업에서도 IT와 관련된 테크 산업, 그 다음에 내수 소비 산업, 이 산업은 이제 키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수 소비 산업과 IT 산업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죠. 돌고 돌아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성장의 구조가 내수가 좀 많이 힘들고, 수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수출로 지금 성장을 꾸려가는 구조입니다. 뭐 한국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수출이 막힐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는 대미 수출이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휘청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규제를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엄청 심각한 타격을 받거나 뭐 금융위기가 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인 성장에 대한 가시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중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그래도 살리려고 약간은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뭐 중국의 뭐 착공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지표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조금씩 이제 반영을 할지, 부동산 심리가 조금은 바닥을 칠지,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10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지난 6월 말 때 뭐 대통령실과 비롯한 일부
정부 관련자들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미 저희 그 한국 채권 시장에서는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반영할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은에서 걱정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6월달, 7월달은 아니구나. 6월달에 가계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수가 안 좋아도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도 뭐 크게 금리를 막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내수가 나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같이 인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저는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하면 한국은 한 10월 정도에는 따라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도 뭐 내년 중반까지는 분기별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bp씩 내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그러니까 5월 말에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제가 하단을 한 2,600대, 그다음에 상단을 2,920포인트로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잘 못 넘는다라고 예상을 좀 했었고, 했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지금 워낙 코스피가 갑자기 2,900을 뚫고 금방 3,000 갈 듯이 하더니만 다시 지금 2,7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저는 2,600대 오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3,000포인트를 넘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대표는 폐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은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긴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그런 거죠. 금투세가 어쨌든 적용받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상이 많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없었던 세금을 지금 맞는 거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중이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도 대주주 그 과세 때문에 늘 12월 달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늘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더 많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고, 오히려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또 어차피 한국 시장은 그동안 뭐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한 것도 아닌데, 내가 번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까지 떼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해외 투자,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시장의 투자 이런 것들이 더 뭐 좀 더 매력을 갖게 되는, 상대적인 매력을 갖게 되는 이런 영향들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갔었을 때가 되게 이제 좀 그 위기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뭐 2022년 10월 달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침체가 올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막 들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갔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안 좋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400원이라는 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400원을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만큼 원화가 약해진 거고, 국내 펀더멘탈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1,400원대로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악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지금 1,400원이라는 게 약간 상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원달러 환율이 뭐 1,150원에서 1,250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에서 1,400원을 조금 넘나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0원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대선 때문에 굉장히 좀 수출이나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내수를 좀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 내수가 대단히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저께 발표된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내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수 쪽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내수 내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일단은 이제 건강관리 섹터.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업체들은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내수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 또 뭐 K푸드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 다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업종들은 하반기 때 금리 인하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필수 소비재가 너무 전통 내수 산업의 어떤 굴레에서만 보기에는 조금은 나아지는 상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입니다. 금융은 이제 대외 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아무래도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 금리를 내리면은 뭐 조금 그래도 그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 증가율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융주들 그리고 최근에 실적들이 워낙 좀 좋고 견고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주 환원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강관리 업종, 필수 소비, 그다음에 금융 이런 섹터들을 그래도 하반기에 좀 지켜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아서 30% 이익의 30% 이상은 이제 그 배당을 못하게끔 하는 나름의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사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허들을 좀 제거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주주 가치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좀 분명히 은행 쪽에서는 좀 호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사실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실적에 비해서 워낙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들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생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하면은 주로 이제 금융 업종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금융 업종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금융이 가장 그래도 밸류업을 하기에 현금 여력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생겼고 또 그 사이에 그 전후로 해서 또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상반기와는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럴 때는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 누가 되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해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중심의 투자, 그다음에 뭐 이게 주식이기도 하고 채권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 중심의 자산을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빅테크들, 그다음에 저희 한국의 이제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받기 전까지 한 분기 동안에만 주가가 50% 6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름 동안에는 이런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이런 쪽들은 조금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해도 워낙 지금 미국의 뭐 중소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도 좀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연초 이후에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받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덜 타기 때문에 조금 좀 안전하다는 관점에서 빅테크에 대한 어떤 투자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국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수출주들, 특히 상반기 때는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수출주들에 대해서 조금 압축하거나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내수 쪽에서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는 쪽, 특히 금리 인하 했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일부 내수 업종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강관리나 금융이나 필수 소비재나 이런 업종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변경을 시키시면 조금 더 하반기에 이런 좀 출렁거림에 조금 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